반갑습니다. 동의과학대학교 보건행정과 김대환 교수입니다. 2024학년도 2학기 병리학 12주차 1차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주차에는요, 내분비계통과 신경계통 질환 두 계통을, 계통의 질환을 살펴볼 겁니다. 내분비계통 질환이 아무래도 범위가 좀 넓다 보니까 1주차에는 내분비계통, 호르몬, 뇌하수체, 갑상샘, 부갑상샘까지 살펴볼 거고요. 12주차 2차 시에는 부신, 이자섬, 그리고 이제 신경계통으로 넘어가서요. 뇌 구조, 뇌혈관 질환, 뇌신경계통, 감염증, 뇌의 외상, 마리집 탈락 질환, 퇴행성 질환, 대사 이상, 중독, 뇌종양 이렇게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장 내분비계통 질환에 대해서 Endocrine System Disease가 되겠죠. 내분비란 호르몬을 도관, 덕트, 그죠? 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몸이나 혈액 속으로 내보내는 작용을 내분비라고 합니다. 즉, 이런 관 없이 그냥 혈액을 타고 전신에 퍼지게 되는 이것이 내분비란 뜻이고요. 내분비계통이란 생체, 항상성, 생식, 발생, 행동에 관한 각종 호르몬, 생산, 방출하는 기관을 내분비계통이라 합니다. 샘, 호르몬, 표적세포 등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샘이, 그죠? 샘기관, 내분비 샘기관들이 있고요. 거기서 나오는 호르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호르몬이 작용하는 표적세포, 표적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내분비계통. 내분비계통의 특징은 인체의 항상성 등을 유지하는 것에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성 유지 방식에는 신경계통 조절에 의한 방식과 내분비계통 조절 통해서 조절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내분비계통 이상이 있을 때에는 당뇨병, 비만, 고지혈증, 뼈응성증, 갑상샘 등 갑상생 질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분비계통 샘들에는 갑상샘, 부갑상샘, 뇌하수체, 압엽과 디엽, 이자, 부신, 속질, 피질, 그리고 성샘 이런 것들이 내분비계통의 장기들이 되겠습니다. 내분비계통의 특징은 인체의 항상성 등을 유지하는 게 목적으로,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신경계통에 의한 항상성 유지와 내분비계통에 의한 항상성 유지, 이 두 종류의 항상성 유지 방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경에 의한 조절은 빠르고 급작스럽게 변화시키지만 그 기간이 짧은 것이고요. 내분비계통에 의해서 조절되는 것은 호르몬이 방출되면서 지속적으로 서서히 그리고 빨리 없어지지 않고 장기간 작용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즉, 둘 다 항상성 유지에 목적을 두는 것이죠. 대부분의 호르몬은 음성 되먹임, 네거티브 피드백 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우리 해부생리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내분비계통의 주요 기관과 기능을 보게 되면요. 내분비계통의 주요 기관은 뇌하수체, 여기 있죠. 뇌의 뇌하수체, 시상 하부에 있는 뇌하수체 여기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샘 여기 있죠. 그리고 부갑상샘은 갑상샘 뒤에 네 군데가 뒤쪽에 보면 해부생리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부갑상샘. 그리고 가슴샘, 흉선 요쯤 있겠죠. 부신, 여기에 신장 위에 있는 꽃갈 모양의 모자처럼 생긴 부신. 그리고 솔방울샘, 이것도 솔방울샘은 시상 하부 뒤쪽에 있는 솔방울샘, 송과체가 있고요. 이자, 췌장의 랑게르한스섬, 랑게르한스샘. 여기 이제 이게 췌장 이자잖아요. 여기에 랑게르한스섬들처럼 이렇게 독립적인 샘들이 뭉쳐져 가지고 이자가 되었죠. 거기서 나오는 각종 호르몬들. 그리고 생식샘, 고환과 난소, 자궁 원역이 있고 난관, 난소. 여기에 이제 난소 이런 것들에서 생식 호르몬, 성 호르몬이 나와서 인체를 변화시킨다. 기능은 최적의 신체 내적
환경 유지와 내적 외적 자극, 스트레스, 감염, 손상에 반응하고 성장과 발달에 관여를 하고요. 생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뇌분비계통 이상이 생기게 되면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기는데 그 중에서도 당뇨병, 다이아비티스 멜리투스, 오비스티, 비만, 고지방 혈증, 하이퍼라이페미아, 골다공증, 오스티오포로시스, 각상샘, 질환, 타이로이드 글랜드 디지즈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분비계통과 신경계통의 전달 체계의 비교를 보게 되면요.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두 가지 메인이 내분비계통과 신경계통을 통해서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한다 했는데 내분계통은 전달 물질이 호르몬, 신경계통은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전달된다. 그리고 이제 존재는 내분계통은 동물, 식물 모두 존재하고요. 신경계통만 동물에서 존재한다. 그리고 전달 경로는 내분계통은 관이 없이 혈액을 따라 순환하고요. 신경계통은 신경계통에 의해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효과는 느리고 넓은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작용을 하고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장기간. 하지만 신경계통은 빠르고 국소적인 부위에서 짧게 작용하는 게 신경계통의 항상선 유지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호르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군요. 동물체 내의 특정한 샘, 내분비샘이죠. 이러한 곳에서 생성되고요. 혈중에 분비되고 다른 기관으로 운반되어서 적은 양으로 특수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 이것을 우리는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호르몬 인체의 항상성 유지 없어서는 안 되는 물질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인체가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크잖아요. 그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호르몬, 신경계통 뭐 이런 것들이 항상성 유지에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내분비 샘에서 생산된 분비되는 호르몬, 혈액통에서 체내에 순환하면서 하나의 표적 장기에만 작용하기도 하고 여러 세포에 작용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표적 세포에 가서 그 키가 딱 맞듯이 우리가 이제 문을 열 때 키를 넣어서 딱 돌려야지 맞아야지만 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가서 필요한 장기에 키를 딱 꽂아서 작용시키는 그런 게 호르몬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호르몬의 기능과 역할, 내분비샘, 호르몬 별도의 분비기관 없이 표적기관까지 혈액 동그라미, 주로 혈액, 체액 통해서 운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해부 생리에서 봤듯이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쫙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내하수체, 그죠? 그 다음에 시상하부. 자, 근데 이제 시상하부가 회장님, 요거 적어볼까요? 회장님. 그 다음에 시상하부의 명령을 따라서 사장님이 각각 공장에 이제 사장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하수체가 사장님이에요. 사장님 적어볼까요? 그리고 이제 이 사장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머지 호르몬들이 방출되고 또는 방출이 낮아지고 이런 것들이 조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상하부가 회장님, 내하수체가 사장님인 걸 기억하시고 내하수체에 그렇다면 여러 가지 호르몬이 있겠죠. 여러 가지 그 사장님의 명령서처럼 그죠? 지시 오더 같은 게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성장 호르몬, 성갑난, 황프부, 멜항옥. 우리가 이제 해부생리에서 재밌게 외웠던 그 부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 난포 자극 호르몬, 황체 자극 호르몬, 프롤락틴,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멜라토닌 세포 자극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 옥시토신 이렇게 우리가 순서대로 기억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압엽이 그죠? 성감남, 황푸부까지가 압엽, 내하수체 앞부분 그리고 중간에 멜라토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엽에서 항이뇨 호르몬, 옥시토신 그죠? 요거 딱 문제 내기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뒤엽에서는 항이뇨 호르몬, 옥시토신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상샘은 갑갑칼이죠. 갑상샘은 갑상샘 호르몬, 갈시토닌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글린소, 그죠? 이자는 글루카곤, 인슐린, 소마토스타틴이 나온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부신 알코안에, 부신에서는, 그죠? 부신에서는
알도스테론, 코티졸, 안드로겐, 에피네프린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상기시키면서 이 부분 기억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부생리 했던 부분 결국에 이제 내분비 계통이다 보니까 내분비 계통과 분비 호르몬 요거는 상기시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갑난, 황프부, 멜항옥, 그죠? 성이 갑자기 난 황프로의 아버지까지. 그래서 이 성이 갑자기 난 황프로가 이제 골프를 잘 치는 사람이 있는데 황프로의 아버지가 멜롱하고 항의를 했다가 옥에 갇혔다. 뭐 이렇게 우리가 스토리를 만들어 봤어요. 이 방법이 이렇게 이 호르몬을 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서 이렇게 한번 외워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감난할 때 성자는 성장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조직 성장을 자극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갑상샘 호르몬 합성과 분비를 증가시킨다는 것이고요. 난포 자극 호르몬은 난포 성숙, 여성의 난포 성숙, 남성에서는 정자 생산 이런 걸 증가시키는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황체 형성 호르몬은 황체 형성, 여성에서 배란과 황체 형성과 프로게스테론 분비 증가시키는 그러한 호르몬이 되겠고요. 프롤락틴은 우리 유즙 단백질의 합성을 증가시키는, 그래서 유선의 성장 증가, 그래서 아기를 놓고 난 뒤에 이러한 프롤락틴이 많이 분비되겠죠. 부신겉질 자극 호르몬은 부신겉질, 피질, 그죠? 겉질이 피질이죠. 여기서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키고 부신의 겉질에서 나온 호르몬들의 분비를 증가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자, 멜라토닌 자극 호르몬, 멜라닌, 그죠? 미안합니다. 멜라닌 자극 호르몬은 멜라닌 합성을 증가시킨다. 그죠? 피부 색에 약간 멜라닌 색소가 들어있는 거 아시죠? 피부의 바닥층. 자, 그 다음에 항이뇨 호르몬은 수분 제흡수를 증가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킨다. 왜냐하면 항이뇨니까 이뇨의 반대잖아요. 그래서 이뇨의 반대는 몸에서 소변이 나가는 걸 막기 때문에 수분 제흡수를 증가시키고 수분이 이제 몸에 많이 담기게 되면 혈압이 올라가는 그런 원리예요. 같은 통의 사이즈인데 물이 가득 찬 거랑 조금 찬 거랑 그 압이 다르겠죠. 그래서 수분이 몸에 많이 차면은 혈압이 올라간다. 옥시토신은 여기에 자궁 평활근 수축을 자극해가지고 분만을 촉진시키는, 분만할 때 옥시토신이 많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뇌하수체가 아닌 내분비 기관에 대한 정리가 또 우리 해부생리에서 했잖아요. 갑상샘은 갑상샘 호르몬 칼시토닌. 갑상샘 호르몬은 기초 대사를 촉진시킵니다. 칼시토닌은 칼슘 이온의 배설을 촉진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부갑상샘은 부갑상샘 호르몬을 분비하는데요. 칼슘 이온의 재흡수를 촉진합니다. 이게 뭐냐? 혈중에 칼슘 농도가 칼저부증한다. 그래서 칼저부증을 기억하라고 했는데 칼시토닌, 이 갑상샘 호르몬의 칼시토닌은 그죠? 혈중의 칼슘 농도를 낮추고요. 그죠? 칼슘 이온이 나가니까 배설이 되니까 낮추고 혈중의 칼슘 농도를 부갑상샘 호르몬은 재흡수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혈중의 칼슘 농도를 증가시킨다. 정리를 해보면 칼시토닌은 혈중 칼슘 농도를 낮추고요. 부갑상샘 호르몬은 혈중의 칼슘 농도를 증가시킨다. 그래서 칼저 부정만 기억하면 혈중의 칼슘 농도가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 그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자는 이글인소, 그래서 글루카곤, 글리코겐의 분해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요. 인슐린 많이 들어보셨죠? 포도당이 글리코겐으로 합성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요. 소마토스타틴, 인슐린, 글루카곤의 분비를 억제하는. 그래서 둘 다 이제 글루카곤과 인슐린이 많이 나오게 하는 거라면 소마토스타틴은 요 글루카곤과 인슐린을 나오는 걸 조절해주는. 그래서 이자의 알파, 베타, 델타 섬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부신은 부신 알코안에, 그죠? 부신 알도스테론은 나트륨 제흡수를 시키고요. 코티졸은 면역 억제, 단백질 합성 억제 이런 역할을 하고요. 안드로겐은 성욕 발현,
남성의 2차 성징, 체모 증가, 여기 이제 안드로겐 남성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여성에도 있습니까? 여성에도 있습니다. 근데 표현이 안 됩니까? 워낙에 여성 호르몬이 많기 때문에 이 부신에서 나오는 일부의 안드로겐은 묻혀 있는데 이게 나이 들어가지고 그죠? 이 폐경 이후에는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이 안 나오면 안드로겐이 조금 더 도드라지게 보여서 체모도 털도 좀 더 많이 나고요. 목소리도 좀 남성처럼 바뀌고요. 한 60세 돼서 그런 60세 70대 이상 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폐경 이후에 이런 안드로겐이 부신의 안드로겐이 좀 나오면서 여성이 좀 더 남성스러워지는 완전 남성스러워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나오기 때문에 약간 변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속질에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둘 다 나옵니다. 이것은 맥박, 심박동 증가, 혈압 상승, 동공 확대, 기관지 확장. 이게 이제 그 부교감 신경, 그죠? 교감 신경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부교감 신경이 아니라. 그래서 교감 신경, 교감샘을 만났을 때 심박수가 증가되고 혈압 상승하고 동공 확대되고 기관지 확장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부신의 속질에 있는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둘 다 그런 역할을 합니다. 생식샘은 난소, 그죠? 난소는 여성의 2차 성징, 그리고 자궁 발육. 그래서 이제 난소에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나오는 에스트로겐이 여성의 2차 성징을 주도하고요. 프로게스테론은 자궁 발육시켜서 임신 유지를 도와주는 그러한 호르몬이 두 개가 여성 호르몬 대표적이죠.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안드로겐도 남성 호르몬이라 했는데요. 맞습니다. 안드로겐은 남성 호르몬 전체를 말하고요. 그 대표적인 게 테스토스테론이에요. 그래서 이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도 남성 호르몬인데 역시나 남성 2차 성징을 돕고 있습니다. 솔방울샘에서는 멜라토닌이 나와서요. 수면 유도를 하고요. 가슴샘에서는 티모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T림프구의 성숙을 돕게 됩니다. 자, 이어서 호르몬의 작용 기전을 보게 되면요. 한 호르몬의 분비는 다른 호르몬, 신경전달물질, 표적기관의 활동과 다시 분비를 감소시키는 음성 대먹이 기전이 조절한다. 자, 대먹인 기전에는 음성 또는 양성 대먹인 기전이 있는데 호르몬은 대부분 음성 대먹인 기전, 동그라미, 음성 대먹인 기전으로 조절된다. 음성 대먹인 기전은 뭐냐면은 이 자동 조절 장치 같은 원리로 항상성 유지하는 대먹임인데요. 음성 대먹임이에요. 자, 보시게 되면 음성 대먹임은 정상에서의 이탈을 교정하고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아지면 올리고요. 너무 높으면 내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양성 대먹임 기전은 정상에서 이탈을 방지 또는 오히려 가속시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옥시토신. 옥시토신이나 이 출혈 이런 것들은 출산을 한번 하게 되면 더 심하게 그 호르몬이 나와서 출산이 끝날 때까지 밀어내는. 혈액도 출혈이 생기면 딱지가 앉을 때까지 피가 계속 나와서 딱지가 앉도록, 그게 양성대먹이 좀 독특한 두 가지의 예였고요. 대부분의 호르몬들은 음성대먹임으로 한다는 것이죠. 음성대먹임 방법은 뭘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이런 게 있죠. 이자에 글루카곤과 인슐린이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혈액에 당이 올라가게 되면 인슐린이 나와서, 그죠? 인슐린과 이 당이 결합해 가지고 당이 흡수될 수 있고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당이 높아지면, 음식을 먹어서 당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인슐린이 많이 나와서 이 에너지를 우리 조직 세포로 흡수를 시킵니다. 반대로 혈액에 당이 낮아지면, 당을 이제 어느 정도 소화시켜 가지고 낮아지면 글루카곤, 너무 낮아지게 되면 글루카곤이 이자의 알파 세포에서 나와서 간에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오히려 혈당 낮아진 것을 상승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반대작용하는 게 음성 대먹임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글루카곤은 간에 있는 글리코겐을 끄집어내 가지고 뭐 사람이 단식을 한다든지 당이 떨어졌다든지 할 때 간에 글리코겐을 끄집어내서 혈당을 높이고요.
인슐린은 음식을 먹고 해가지고 당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인슐린이 나와서 그 당을 에너지로 몸에 넣고 이렇게 항상성, 혈중의 당의 수준을 항상 같도록 만들어주는 게 음성 대먹임이 되겠습니다. 자, 내분비성과 외분비샘이 되겠습니다. 엔도크린 그랜드와 엑소크린 그랜드가 되겠죠. 내분비샘은 내분비 세포가 분비관을 지나지 않고 직접 혈액이나 림프에 분비물을 방출하는 셈이 되겠습니다. 외분비샘은 거기에 반해서 고유의 배출로인 배설관, 도관을 갖고 있으며 침샘, 땀샘, 소화샘, 눈물샘과 같은 분비액을 분비관을 통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내분비샘은 내분비샘의 주위에 있는 혈류를 따라서 호르몬을 바로 혈액으로 보내고요. 여기는 보시면은 이 피부에 그죠? 땀샘이다. 그러면 땀샘에 자기만의 도관이 있어요. 배설관. 그래서 여기서 땀이 만들어서 땀의 삐질 나오게 되는 외분비샘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뇌하수체. 뇌하수체는 pituitary gland, hypophysis 같은 말이죠. 인체 중에 가장 중요한 내분비 기관이 되겠습니다. 뇌하수체 압엽이 있고요. 압엽을 선뇌하수체라고 하고요. 뇌하수체 뒤엽을 신경하수체, 신경뇌하수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뇌하수체의 기능 항진증, hyperpituitarism은 뇌하수체 압엽에 분비되는 호르몬 과잉에 의해서 생기는 질병이 되겠습니다. 보통 뇌하수체 종양이 원인이 돼서 뇌하수체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성장 호르몬 과잉 분비가 돼서 성장판 폐쇄 전에 일어나는 게 거인병. 요거 성장판 적어주세요. 성장판 폐쇄 전에 일어나는 게 거인증이 되겠습니다. 자이겐티즘이 되고요. 성장판 폐쇄 후에 일어나는 것이 말단 비대증, 아크로메갈리가 되겠습니다. 이 차이가 있는 거 우리 의학용어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거인증과 말단 비대증은 차이가 좀 있다. 그리고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특히나 코티졸의 과잉 분비는 쿠싱 증후군, 코티졸, 쿠싱 증후군, 키역키역이죠. 기억하기 좋죠. 이렇게 이 코티솔이 많이 나오면 쿠싱 증후군이 초래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자, 세 번째, 뇌하수체 기능 저하증, 하이포피튜이트리즘은 뇌하수체 기능의 저하로 여러 가지 호르몬 결핍 증세를 동시에 초래하고요. 증상 매우 다양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뇌하수체 기능이 너무 높아져도 문제가 되고요. 뇌하수체 기능이 너무 낮아져도 문제가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뇌하수체 뒤엽 질환은 항인용 호르몬 결핍으로 다뇨, 심한 갈증을 동반하는 요붕증, 다이아비티스 인시피드스, 그죠? 이 시피드스가 맛인데 인이 붙어서 무맛, 그죠? 소변이 무맛은 요붕증, 그래서 요가 붕괴돼서 소변이 많이 나오는 이런 게 또 뇌하수체 뒤엽 질환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갑상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샘은 타이로이드 글랜드가 되겠죠. 목의 앞쪽 위치하고 내분비 장기, 나비 넥타이처럼 나비 넥타이 매면은 그 부위 정도 됩니다. 진짜로. 그래서 그 부위에 있는 이렇게 생긴 요게 갑상샘이에요. 부갑상샘 요 뒤에 있는 4개가 점처럼 찍힌 게 부갑상샘이에요. 자, 기능은 갑상샘 호르몬인 티록신과 트리오드 티로닌, 여기 이제 갑상샘 호르몬이에요, 둘 다. 이런 것들을 분비하고요. 신진대사율 증가, 체온도 높입니다. 갑상샘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모든 세포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이화작용, 소화시키는 그런 것들을 조절하고요. 성장 호르몬 분비, 유지, 뼈대 성장, 심장 박동률, 힘을 조절. 이렇게 이제 에너지를 쓰는 것들을 조절하는 게 갑상샘 호르몬이에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칼시토닌을 분비한다. 갑갑칼이잖아요. 갑상샘은 갑상샘 호르몬과 칼시토닌을 분비한다. 그런데 갑상샘 기능 항진증, 갑상샘 기능 항진증 들어보셨나요? 이런 경우에는 하이포다이로이디즘이라 하고요. 갑상샘에서 갑상샘 호르몬을 과다 분비하게 되면 갑상샘 중독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90% 이상에서 그레이브스병, 그레이브스 디지즈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레이브스병은 체질적 요인에 의한 자가 면역성 질환으로서요.
안구 돌출이 대표적이고요. 이 사진, 그죠? 안구리 돌출되었죠? 갑상샘종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고요. 빈맥, 그리고 부정맥, 구토설사, 과소출혈, 가소월경, 근육 약화, 떨림, 발한, 이렇게 막 땀이 막 나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그레이브스 병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이러한 인체적 특징을 가진다. 그 다음에 이제 갑상샘 기능 저하증 하이포타이로이디즘 한번 보면요. 필요한 만큼 갑상샘 호르몬을 갑상샘에서 만들어내지 못하여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죠. 체내 물질 대사 원활 이루어지지 않아서 무기력증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인 여성에서 위험성 높고요. 노인층 주로 발생하게 되는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에요. 갑상샘 기능 저하를 보이는 것은 크레틴병과 점액수종, 크레티니즘과 맥스디마 요 두 종류가 있는데요. 크레틴병은 여기 액이 있죠. 이런 형태예요. 선천성 갑상샘 기능 저하증에 발생하는 육체적, 정신적 발육 부전을 이야기하고요. 점액순용은 갑상샘 기능 저하로 진피 내에 점액이 쌓여서 피부가 붓고 단단해지는 성인에서 나타나는 점액수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 생기면은 이러한 크레틴 애기에서는 크레틴병이 생기고요. 성인에서는 점액수종이 생기는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갑상샘 기능 항진증에서는 바짝 마른 그런 몸을 띠게 되고요. 갑상샘 기능 저하증에서는 이렇게 좀 비만해 보이고 뭔가 점액이 많이 쌓여 있는, 부어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부각상샘이에요. 부각상샘은 파라타이로이드는 갑상샘의 좌우 뒷면에 붙은 4개의 작은 기관이죠. 이렇게 4개의 작은 점 같은 부각상샘 호르몬을 분비하고요. 혈중 칼슘 농도 유지에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상신경, 근육 자극, 혈액 응고, 세포막 안정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부각상샘의 이상, 그래서 증가하는 경우에는 원인은 창자에서 비타민 D에 대한 감수성 감소로 칼슘 흡수 저하되는 것이 증가의 원인이고요. 저하됐을 때는 이 부각상샘 호르몬이 저하되면요, 테타니라는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테타니는 한국말로 풀어보면 칼슘 저하 경직이에요. 요 사진이거든요. 경직이 왔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칼저 부정이잖아요. 갑상샘 호르몬에서 나오는 두 번째 호르몬인 칼시토닌은 혈중 칼슘 농도를 저하시키고요. 부갑상샘 호르몬은 증가시키는데, 그런데 이 부갑상샘 호르몬이 저하되었을 때는 이러한 칼슘 저하 경직 테타니가 온다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각상샘 호르몬이 저하되면은 칼슘 농도가 낮아져 가지고 칼슘 저하 경직이 온다. 테타니라 한다. 부각상샘 기능 항진증이 되면요. 부각상샘 호르몬의 과잉 분비로 일어나는 질환으로는, 그렇다면 부각상샘 호르몬이 칼슘 농도를 증가시키는데 이게 많이 나오면 칼슘 농도가 더 높아지잖아요. 보통 부각상샘의 샘종이 원인인데요. 혈중의 칼슘 농도가 증식 세포로 인해서 높으며 인농도 낮고 다량의 칼슘 인이 요중에 배설되는 증상입니다. 전신의 털과 탈외, 뼈병, 병적 골절 이런 것들이 쉽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상으로서 12주차 1차 시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